오늘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네.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오늘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정말 조용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드디어 대중국 정책을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최근까지는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상 코멘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명절 직전에 공식적인 언급을 했는데요. 담당자가 이제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정식으로 4가지 대중국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은 이제 4가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체제 경쟁이라는 말이고요. 어려운 말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그 말이 나왔던 동맹 강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익히 알고 있는 기술 경쟁이고요. 네 번째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 트럼프 이전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잡혔던 그런 부분이어서 특별히 이제 그 우방에 대한 얘기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쿼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계승 발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쿼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중간에 미국이 발을 뺐던 거고요. 예, 그 군사 관련된 어떤 부분까지 함께 하겠다는 건데, 예, 이거를 트럼프 이전 정부 때 빠져나오는 바람에 유명무실해졌고 참여국들도 좀 무한해진 그런 상태였다가요. 다시 이제 이거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금리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중에서 체제 경쟁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동맹 강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말하는 혈맹, 동맹이 뭐냐 네. 그 의미를 요번에 구체적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중국의 지금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관점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잠시 휴전이었지만 또다시 이제 이 분쟁이 불거질 경우 글로벌 증시는 어려워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그 약점이 뭐냐 이런 말을 하게 될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약점은 뭐냐 따질 텐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발표를 했으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의 약점, 특별히 금리하고 연결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우선 중국의 사실 가장 큰 허점이면서 약점이라고 꼽히는 게 뭐냐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에서 영토가 3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남중국해에 7개 국가와 영토 분쟁 중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필리핀, 땅이 워낙 베트남, 넓으니까. 네,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진 중국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두 다 자기 땅이라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어도 관련해서 이거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 트럼프하고 통화 내용에서 한국은 사실 중국 일부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죠? 아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자기한테 그런 말 하는 걸 들었다, 자기가. 이거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고, 그 다음에 작년도 이어도 분쟁 같은 경우는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그 카디지라는 구역에 자꾸만 중국 비행기가 넘어와서 네. 아마 뉴스 들으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 이어도를 자기네들 이름을 부르면서 중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밑에 그림 보시면 저게 중국이 그린 자기들 땅을 그린 그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있는 점 하나도 다 자기들 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도하고 실제로 충돌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이 남중국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의 전형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냥 계속 거기에 비행기나 이런 부분들이 출몰하고 거기다 뭐 깃발 하나 꼽아 놓은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나라들에서는 할 수 없이 유엔에다 제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때 유엔의 제소에 대한 어떤 판정은 미국이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미국은 우리들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저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랬었죠. 그렇죠. 예, 전형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이런 영토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새로운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당연히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그 분쟁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돼 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뭐냐면 급기야 중국이 그 해경법이라는 거를 그 발표를 하면서 이 해경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기네 그 공회 안에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어떤 영해 안에서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결국 말하자면 지금 중국이 17개 국가와 분쟁 중인 그 영토에 들어가 뭐 해협에 들어가서 어부를 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군사적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요걸 발표하고 나서 연속해서 계속 센카쿠에 이제 그 영해를 침범하는 사태가 생기니까 일본은 이제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일 방위 조약 대상이 아니냐 센카쿠는 이러면서 미국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예전에는 미국이 우린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바이든은 스가와 통화해서 우리는 센카쿠가 미일 방위 조약 내에 있는 땅이라고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센카쿠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즉각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미일 방위 조약 내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했고, 또 하나는 블링컨이라는 그 미국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이쪽 국방 관련된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도 필리핀 외무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겠다라는 뜻을 보여서 두테르테 같은 사람이 원래는 시진핑 쪽이었는데 지금 뭐 전향적으로 미국 쪽으로 돌아서는 듯한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좀 작은 얘기 같지만 바이든 정부는 그 혈맹이라는 걸 통해서 이 중국을 견제할 때 가장 그 취약점, 남중국해 그 17개 나라들의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지만 미국이 편 들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편을 들어주겠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환영의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외교 정책을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영토 분쟁에 미국이 개입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핑계나 혹은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고립을 시키고자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도 이제 아까 일본의 스가하고 통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완전 발끈했거든요. 네. 그리고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 미국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금리와 연결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게 현재는 미국이 보이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강경하지 않은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강하게. 중국에는 위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남중국해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말기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계속 있었던 예. 얘기죠.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좀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반대로. 오히려 정반대의 맞습니다.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거꾸로 지금까지 편들지 않았던 그 전향적인 행동을 딱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놀랬고요. 글로벌이 놀랬고, 이런 식으로 바이든은 혈맹이라는 의미를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남중국해가 그 16개 나라가 관련돼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는 제가 듣기로는 17개로 제가 봤고요. 뭐 사실 뭐 필리핀, 일본, 그 다음에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얘기는 나왔는데,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그냥 깃발 꽂고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뭐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중국 시장이 너무나 크고 무역 그렇죠. 관계고 이러니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할 수가 게임이 없었죠. 안 되니까 네네.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이 문제를 갖고 중국하고 대립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간섭하겠다라는 뜻을 우방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뭐 느낌 따고 오시잖아요. 이 아메리카가 돌아왔다라고 말했을 때 기존의 트럼프가 우방이 무슨 의미냐, 돈을 내야 우방이지, 이런 의미였다면 이제 바이든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당신들의 우방이다. 적어도 17개 국가에 한해서는 엄청난
우방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사실 그 리더면은 리더가 먼저 이렇게 네. 그 우리 뭐 조직원이라니 무슨 깡패 조직 같은데 이 우리 그 관련된 그렇죠. 그 나라들에게 먼저 뭔가 혜택을 주고 그렇죠. 뭔가 사탕을 네네. 주면서 다시 구슬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상당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나라들에서는. 사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많이 회유를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아까 필리핀 두테르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돈과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해놨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영토의 문제는 그런 걸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고 속으로는 굉장히 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표현을 하자면 아마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지금 필리핀은 아예 그냥 정말 본격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단 외형적으로는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 미국의 힘을 혹은 혈맹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지만 네. 결국 이것은 그 이면의 다음 단계로 오는 거는 결국 금융전쟁 아니냐 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런 위협을 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대부 얘기인데요. 그 대부가 직접 어떤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에 보면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덩치 엄청나게 큰 사람을 보내는데 자기 부하 중에서 그냥 덩치 큰 사람이 가서 그냥 앉았다가 뭐 잠깐 얘기만 하고 와도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험만 주는 걸로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진행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바이든은 분명하게 그런 표현 정도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지금은 미국이 좀 다급해져 있는 어찌 보면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추월을 해버리는 바람에 공식적인 글로벌에서 공식적인 기관들 두 군데가 적어도 2028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를 올해 초에 내놓은 걸로 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조급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존처럼 어떤 그냥 의지만 보여주었을 때 듣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금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로서 금리 상승이 네,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네, 있죠.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 이 문제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어떤 경우가 된다면 미국은 금리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금리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떨어뜨린다는 얘기인가요? 올리는 쪽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사례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15년 12월에 미국이 처음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올렸을 때 2016년 1월, 2월, 3월에 중국이 폭락이 왔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중국의 폭락이 벌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 고객분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용어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2016년도 상반기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다이버전스는 다른 길로 간다는 뜻, 디커플링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레이트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에서 오직 미국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그래도 영향을 경제에 빠르게 준 게 미국밖에 없었고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유럽은 그렇게 똑같이 많은 돈을 풀었지만 아직은 전혀 금리를 올릴 만큼의 상태를 가져가지 못할 때 미국은 2013년도 버냉키에 테이퍼링 발표 그리고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고요. 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는 건 미국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미국만 좋은 게 왜 중국에게 어려움을 줬느냐? 중국의 위기설을 만들어내서 결국 글로벌이 다 하락하게 만들었느냐?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무기라는 측면에서의 금리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채권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면 최근에 지난 2주 전에 애플이 30년 만기, 4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어요. 네. 회사채죠. 그런데 그 30년 만기 채권이 놀랍게도 미국 30년 국채와 금리 차이가 0.82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애플의 신용도가 엄청 높거나 미국의 신용도가 낮거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신용도는 당연히 지금 문제 없는 상황이니까 네. 애플의 30년, 40년을 글로벌 투자자들은 믿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발행하는 금리의 수준이 그 회사의 신용도를 말하는 거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정확히 애플의 신용도는 정말 미국 국가와 버금가는 0.82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런 그런 신용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중국의 알리바바가 만약에 30년을 내놓고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알리바바는 애플이나 아마존과 비견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죠. 지금 그 정도로 서로 비교되는 그 플랫폼 기업이죠. 네, 그런데 사실 신용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은 그 재무정보, 재무제표나 이런 신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식 브로커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서 당장 한국이 생각났는데요. 한국에 상장한 14개 외국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외국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14개가 상장 폐지됐는데 그 중에 12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게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네. 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뭐 고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중국 원양자원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 사실은 너무나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래서 좀 이거 드리기 참 그런 얘기인데 4대 증권사가 강력 매수 추천됐었어요, 한때는. 근데 중국 원양자원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봤냐면, 오른쪽에 작게 보이시겠지만 그들의 재무제표에 신용도 같은 거를 말해주는 것 중에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막 40%대가 넘어가는 신고를 했어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익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원양자원의 대답은 뭐냐면 우럭발이라는 심해에서 사는 고기를 자기가 잡아서 그걸 판매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배도 수백 척에 되고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원양어선 회사라고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개가 상장 폐지가 됐는데 사업을 하다가 안 좋아져서 상장 폐지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두 다 신용 문제였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신용 정보가 잘못됐던 거였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은 미국과는 규모는 알리바바도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지만 이 글로벌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신용도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면 글로벌에서 애플처럼 30년, 40년 인정받지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중국의 회사들은 회사채 발행의 만기가 짧습니다. 긴 거를 해주질 않아요. 전부 단기 채권이군요. 네네. 그래서 중국 전체적으로 3년 내 채권 만기로 대부분 회사채가 발행됩니다. 아, 그래서 그 중국의 기업 부채 그 문제가 계속 그 위기로 언급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전부 단기라. 네, 맞습니다. 단기 조달이 됐을 경우 단기 회사채의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위험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장기채를 같이 갖고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서로 전체 이제- 부채 중에서 그죠? 당장 지금 우리도 어려워졌을 때 갚을 돈이 적어야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올해 3, 4월에 돌아오는 돈만도 400조가 넘어요. 기업들에게요. 네네네네. 그리고 달러 부채도 벌써 50조 이상 올해 안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혹은 올리지 않고 실제 지금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만약에 장기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면 자 이번 3, 4월에 오는 만기 채권이 이제 롤오버라 그래서 연장을 하려면 네. 원래는 금리가 떨어져 버린다면 수월하죠.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다면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거는 그 더 높은 금리가 되었을 때 중국 기업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없겠죠. 본다. 그렇죠. 채권자들은. 왜냐하면 이게 기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돈이 현금을 쌓아놓고 이제 요번에 만기가 돌아오면 그 현금을 갚는 거면 금리가 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 만기를 오면은 돈을 줘버리면 되죠. 근데 기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발행된 걸로 앞에 돌아오는 걸 막고 이번에 또 새로 발행을 하면서 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새로 생돈을 엄청나게 갖고 들어오지 못한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흑자부도라는 것처럼 당장 회사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요번에 돌아오는 걸 못 막아서 부도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리파이낸싱이라는 게
롤오버가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금리가 만약에 상승돼서 중국의 기업들이 더 높은 금리로 상환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큰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 이 갚든지 아니면 더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단기 부채 구조를 가진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그 중국의 기업 부채 중에 부동산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만기 59조 원 디폴트 오류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들은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저게 막 15%짜리들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거의 그 국영 기업들이 많지 않나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의 그 기업에 대한 그런 신용 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지원해줬지만 네네네. 지금은 근데 이제 그 디폴트라 그래서 그 안 갚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도 선언하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은 데들도 그냥 부도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그런 어떤 아예 그런 국영이나 그런 관영에 속하는 데들이 아닌 데들도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5%로 조달했다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15%로 조달을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15%였다. 네, 저게 15%짜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저건 상환 안 된다. 그냥 디폴트 확실히 난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의 경우 금리가 올라서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된다면 저 자체도 굉장히 큰 익스포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요번에 저희가 최근에 중국 시장 관련해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명절 바로 전에 중국이 그러니까 정부가 유동성을 약간 회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그 15금리라는 게 급등을 해서 최근에 보시면 밑에 그래프 보시면 뭐 예전 금융위기 때만큼 거의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순식간에. 많이 확 올라네. 전표 안에 들어가 있는 네네.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끝나고는 중국 정부가 안심을 시켜줬어요. 네. 긴축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는 현상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작게 유동성이 흡수되는 형태만 나왔는데도 저렇게 급등을 하니 얼마나 중국 시장의 신용 그 채권에 관련된 금리가 취약하고 민감하냐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글로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중국에만 쇼크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상당한 쇼크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 2015년도에 금리 인상 첫 번째 시작했던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뤄질 것 같은데요. 인상하지 않아도 시중금리는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은 늦어질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제가 과거에 몇 번에 걸쳐서 커다란 위기들을 경험할 때 그 갑작스런 연준의 태도 변화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긴 우리 코로나 있기 전만 해도 그 금리 인상 시점만 서로 이야기하던 중이었었죠.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이 말한 거를 지킬 거라고 저도 보고 그래서 증시에 커다란 악재로서 지금 금리 상승이나 이런 걸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냐면 위험관리 차원에서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가지십시오라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에 있을 때는 시장을 잠시는 좀 쉬게는 할 수 있지만 커다란 하락을 시키거나 이런 건 안 될 수 있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 버릴 수 있는 팩트는 현재도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3 정도. 네, 1.3인데요. 네. 이게 생각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변동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제 이제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반 수익률 안에는 실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합쳐져 있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명목금리라고 보통 부르고요. 명목금리는 실질 금리하고 사이에 인플레이션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가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리는 명목금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 버리면 사실상은
명목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오른 걸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다만 주식시장은 명목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실제 금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를 바라볼 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임계치를 두 가지로 보긴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이런 정도의 부양을 계속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좀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 시중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사실 이거 제가 그냥 가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2018년도 2월 달에 나타났었습니다. 예, 연준이 금리 올리지 않았고요.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물론 금리 인상 중이긴 했지만 너무 빠르게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2018년 2월 달 하락을 기억하시는 분은 끔찍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장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에서의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그 금리 인상의 어떤 파급 효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것의 크기를 잘 저울질하다가 이것이 월등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정확하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는 게 처음으로 글로벌에서 유명한 키워드가 됐던 때인데요. 2016년도고요. 이때는 실제로 2015년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자기들을 파괴하는 현상이 연탄한다면 안 올렸겠죠. 하지만 미국만 유독이 좋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미국은 감당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는 준비가 안 됐죠. 그렇죠. 뭐 거기서 금리 인상하면 뭐 사실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신흥국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사실 미국이 이제까지의 그 어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니면은 뭐랄까 자신들의 부채를 덜어내는 방식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통해서 덜어내는 방식을 자주 써왔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에게 이 충격요법을 쓰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전제로 드린 것처럼 그 남중국해 분쟁 같은 것에 미국이 뚜렷하게 뜻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강력하게 강하게 반항하다 보면 사실 글로벌의 인식 자체가 중국은 공공의 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인식이 나빠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말을 안 듣는다면 사실 또 한 번에 우리가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80년대 일본이죠. 네, 지금 중국하고 똑같이요. 고부가 가치 산업인 반도체를 일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은 이대로 놔뒀다가는 전 세계의 아주 기술에 대한 헤게모니를 뺏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본과 반도체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구조 아시나요? 미국이나 유럽,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팹리스라 그래서 이 설계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반도체 내에서 갖고요. 이 신흥국은 전부 다 파운드리처럼 제조 쪽입니다. 절대 못 넘어오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 게 80년도 일본을 견제하던 미국의 행동에서 나온 거라서 지금 중국에게 똑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이 미국이 했던 걸 그대로 카피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국가들에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일단 너무 이렇게 공포에 빠질 일은 없지만 앞으로 그 남중국해를 통해서 정말 군사적 충돌까지 갈지 긴장이 서로 타협이 될지 아니면 극단으로 치달을지 그렇게 됐을 땐 추가적인 위협이나 공격의 수단으로서 금리를 미국은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고 전체 뭐랄까요, 거시 경제 정책 이 흐름을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걸 리스크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입장이 좀 다급해졌다라는 거죠. 이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별히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우위를 점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여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견이 한쪽 미국의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레리 서머스라는 예전에 재무장관도 했던 그 분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옐런과 제롬 파월의 조합이 만들어내고 있는 강력한 부양 정책, 물론 바이드노믹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레리 서머스 의견은 뭐냐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고용을 늘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큰 정책을 쓰는 게 좋다는 거 알겠다. 그런데 GDP의 4배씩이나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라는 거고, 옐런과 트럼프는 즉각 반항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냈는데, 만약에 올해 년도에 고용을 확실하게 살리지 않으면 이거 장기화된다. 그런 면에서 액트 빅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경제학자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만큼의 과한 양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중국을 생각한 뒤떨어진 거를 채우고자 하는, 빠르게 이걸 메꾸고자 하는 욕구가 미국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랬을 때 2년, 당장 1년 내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금리라는 방법을, 금리라는 무기를 사용하게 될 때가 혹시 올 수 있으니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는 시장은 사실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보면 10년물 미국 금리의 어떤 임계치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금리를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위험 관리의 자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임계치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은 제가 오늘 그래프는 준비 못했지만 과거에 2018년도도 똑같은데요. 직전 금리를 넘어서면 시장은 아주 발작에 들어갑니다. 직전 금리면 몇 프로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금리를 회복하는 거겠죠. 네. 저는 임계치를 1.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제일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딱 그 다음에 그냥 이 서서히 오르다가도 어느 임계점이 되면 팍 튀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5를 혹시 오해하실까봐 아까 말씀드린 명목 금리 1.5가 아닙니다. 실제 금리 1.5를.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빼고니까요. 사실 하지만 시장의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구별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명목 금리 1.5에 가도 시장은 다소 충격과 그렇죠. 발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까지 금리 인상은 경기가 정말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진짜 고용이 회복되거나 연준에서 얘기한 그 두 가지 기준, 네. 그것이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외에 중국 변수도 하나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엔 백신 경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하지만 지금 접종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올해도 완전 면역 체계를 이루기까지는 내년이나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백신 경제가 만들어내는 한국 시장의 변화와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 2020년 4분기부터는 미국만 홀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실물 경제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주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실 주가보다는 실물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이제 저희가 경계하는 모습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만 홀로 좋아지는 거, 이걸 제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제 지표 안에서도 그런 모습의 조짐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백신 경제와 백신 경제, 백신 증시 이런 단어로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춘 쪽은 제조업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쪽입니다. 네. 100% 미국은 서비스업이 60% 60% 이상 가는 나라니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미국이 빠르게 좋아진다 혹은 강력하게 좋아진다는 서비스업 지표에서 저희가 상당 부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12월 달에 발표된 그런 경제 지표 안에서 한국과 중국보다 한국, 중국,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양쪽 다 좋아지는 제조업 PMI,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업 관련된 그 지수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유일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럽 같으면 아시다시피 거의 더블 딥이라고 말할 정도로 더 안 좋아졌고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이런 선진국들의 그런 어떤 셧다운에 대한 수혜로 수출로 저희가 주가도 올라갔지만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관련돼서는 저희도 그렇죠. 어렵죠.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차별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출과 관련된 특히 분야도 이제 저희는 반도체를 많이 믿고 있는데 그쪽은 당연히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쇼티지가 났으니까 장기적인 상승 국면이 있겠지만 저희 나라의 나머지 경제에 관련돼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들로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면이 미국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이미 서비스업 자체도 지표 자체가 이미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홀로 좋아지는 모습이 저희 한국과 관련해서도 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고, 눈여겨 하나 보셨으면 하는 건 지금 지표에서 아래 왼쪽에 보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반등한 나라가 과거에도 먼저 둔화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방역 관련해서 성공했다는 한국과 중국이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상승하고 좋아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2008년도에도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좋아졌던 나라들이 먼저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사실 저희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기 선행 지수에 관련된 어떤 경기적인 그런 부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다소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제가 어떤 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한국에 안 좋을 거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게도 어떤 그 우려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묘한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모든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 미국이 계속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같이 나타나냐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10년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단기 금리는 더 낮아지면서 이 폭이 커지는 그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참 묘하게도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한국이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보통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으로 보통 많이들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게 역전됐을 때 금융 위기의 그런 전조고요. 네. 반대로 만약에 지금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을 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부양책을 썼는데 그게 잘 됐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경제의 그런 어떤 지표가 증명을 해줄 거고 그런 상황이 왔다면 장단기 금리 차는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상당 부분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과거 지금 3개월 전, 6개월 전보다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좀 전에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10년물은 1.3인데 1, 2년물은 더 그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 시장에서 살펴봤더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200에서 250bp 정도, 그러니까 2에서 2.5 정도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에게 오히려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더라. 그 평균 수익 코스피 지수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한국 코스피는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네. 미국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낙수 효과처럼 저희 수출도 좋아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장단기 금리차가 확 벌어지는 상황이 오히려 돼버리면 그때 코스피는 안 좋았다라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사실은 기업의 수익성, 마진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같이 저희가 아주 긍정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잘 보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넓어졌을 때, 커졌을 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서 코스피가 쉬는 자리가 왔었던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얘기도 앞에 타임에서 말씀드린 중국에게 미국만 좋아져서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미국만 좋아져서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이면서 여기서 제가 아까 백신 경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 좋은데 저희가 백신에 있어서는 좀 약하죠. 느리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지금 백신 접종 비율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그 사태는 안 나와있지만 이스라엘입니다. 70%를 얘기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국이고요. 세 번째가 미국입니다. 사실 영국은 파운드와 강세를 띌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미국도 요즘 뉴스 들으시겠지만 확진자 5만 명 선, 그 사망자 줄고 있고 아주 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에서 이스라엘,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 백신 경제가 눈에 보이는 아까 제가 희한하게 벌써부터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진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주별로 아주 좀 더 스마트한 정책들을 펴면서 구체적으로 또 백신에 의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서 사실 제가 놀란 건 그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모범적으로 하루에 얼마 이상 맞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맞더니 지금은 예측보다 더 많이 맞습니다.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신에 의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빠르게 나타나는 나라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반기도 뒷부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과연 수출만 살아있는 걸로 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겠느냐 혹은 수출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너무나 독특하게 좋아져서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높아졌을 경우는 벌어졌을 경우는 이 수출에 관련된 어떤 그 부분조차도 주가에 영향이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게 뭐냐면 저희도 동일하게 저희 나라도 부채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사실 십수년 전서부터 계속 경고가 바래져 왔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숫자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GDP 대비 100.6%. 아, 벌써 100%를 넘었네요. 네, 저게 어떤 숫자냐면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60%대입니다. 예, 높다고 하는 미국이 80%대. 굉장히 높겠죠, 우리나라가요. 예,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정부 부채도 과거에 없는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정부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쓰느냐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정부 5년 동안 쓴 돈 치고는 역사상 제일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돈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죠. 하지만 이게 어떤 면을 갖냐면 아까 중국이 가졌던 금리가 올라갈 때 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사실 이건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아닌데 증시의 참여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요인이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데 주가가 빠질 요인이 발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 요인으로서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모두가 얘기하는 어떤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진 않을 것이고 무엇인가 블랙스완이 변수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참여자들이 그 깜짝 놀라서 그래서 유명한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텐트럼이 발작이라는 뜻인데 2013년도에 버냉키가 그냥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말만 했는데 그냥 예상치도 않은 발작이 일어났거든요. 네.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2013년도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1%대 연초에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 연말에 3%로 끝났으니 얼마나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직 테이퍼링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만으로 금리가 치솟았던 거고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대치동에 있었는데 그 모 증권사가 고객들한테 장기 그때 30년물 국채를 막 파는데 아니 미국이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오르겠지만 한국 보세요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오르겠습니까? 그 말해서 30년짜리니까 당연히 금리 떨어지면은 수익이 팍팍 나거든요. 네. 그 어르신들이 그 고액자산가들이 그러네 라고 드셨는데 가입을 하셨는데 6개월 만에 20% 마이너스. 왜냐하면 미국만 금리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국도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13년도를 잊지 못하는 게 그 당시 증권사의 기본적인 얘기는 이거였거든요. 아니 미국은 좋으니까 올라간다. 한국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그때 그런 얘기 했다니까. 야, 너 경제 안 배웠어? 교과서 몰라?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올라가는 거 봤어?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래 그럼 30년 국채 우리나라도 나왔으니까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듀레이션이 한 18 정도 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20%씩 하락을 하는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은 무서운 일이었죠. 듀레이션이 18년 진짜 장기채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금리 인상도 좋은 금리 인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금리 당연히 인상은 증시를 더 거죠. 끌어올리는 요소가 맞습니다. 될 것이다가 이제 보편화된 상식인데 그러한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적응하는 기간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20년 정도 이쪽에서 기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계속 금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는 봄 장세에서 여름 장세로 가기 위한 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꾸로 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깜짝깜짝 시장이 발작하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높다는 게 적응이 아직 안 돼서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를 머리는 아는데 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부도설, 위기설 막 이게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미국이 금리를 딱 올렸는데 중국 그 취약한 구조를 누군가가 확 발표를 해버리니까 들으니까 타당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매도 그 기관에서
저 공매도 치려고 이항인가 중국 네, 그런 그렇죠. 기업 딱 했더니 뭐 60 몇 프로 네, 67%가 빠졌죠.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다음날 뭐 또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뭐 이게 반복되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적응하는 기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최근의 기간에는 2015년, 16년도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이었고요. 그 기간이 딱 1년에 끝나지 않은 게 17년 한 해 정도 편안하게 오르나 싶더니 2018년 1, 2월에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거 올린 거 아닙니다. 그냥 시중금리가 너무 빨리, 10년물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 상황만으로 대폭락이 그래서 왔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기준금리도 올라가지 않겠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요즘은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보가 대칭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대칭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정보의 어떤 그런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누구나 다 빨리 생각해요. 그래서 반발 인플레이션도 앞서서.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반영되는 어떤 악재든 호재든 이게 뭐 반영되는 기간이 과거에 보통 평균 5개월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한 2, 3개월로 땡겨야 될 것이다. 전 많이 느낍니다. 예. 왜 워낙 정보의 유통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이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예, 더 빨리 움직이고자 하고요. 남들보다 먼저 가고자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빠른. 제가 비트코인 효과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확장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바로 확장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순식간에 너무 크게 빠져버릴 수 있다. 굉장히 큰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적응해야 될 문제인데 그 진통을 꽤 아프게 특히 어떤 사람들 바로 직전에 들어간 사람들 아주 고점에 잡힌 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고통은 뭐냐면 이제 끝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올라갈 줄 믿으면 좀 참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깊이 빠지고 크게 빠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되거든요. 그렇죠. 놀라니까 일단 또 그 보통 패닉에 빠지면 그냥 팔게 되기도 던져버리죠. 하고. 예. 네, 차라리 버텨야 되는데 근데 이 현재 좀 사실 우리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이 3,200선 찍고선 지금 내려오면서 3,000선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한국의 현재 모습, 이 백신 증시가 우리에게는 일단 백신 증시라고 표현했을 때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이 높지가 않으니까.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죠. 네. 한국의 모습이 여기에서 오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지금 그 조정하는 그런 모습은 말 그대로 이제 저는 조정이라고 말하면 횡보인 것 같습니다. 횡보.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요인이 풀어지려면 제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어지려면 결국 외국인이 뚜렷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매수든 매도든.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거였었어요. 글로벌, 특히 신흥국 중에 한국이 얼마큼 우월했냐면 30% 수익이 따로, 그러니까 더 오버 퍼폼이 오버한 그런 성적이 30%였기 때문에 한국은 외국인이 볼 때는 무조건 일단 자연스럽게 줄여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때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먼저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물 매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물은 때로 명절 딱 끝나고 이틀 동안 외국인이 반도체랑 엄청 샀던 거 기억하시나요? 또 많이 샀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갈짓자죠, 지금. 왜냐면 시장을 나쁘게 봐서 파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한국이 많이 올라온 거는 이익 실현을 해야겠고, 그런 면에서 선물 매도라는 걸로 대응해 왔으니, 이제 이게 정리되는 기간들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는 매수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로 방향을 정하기만 한다면, 저희는 여전히 힘이 있는데, 개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될까? 더 다른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가 다시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달러가 지금 묘하게도 참 시장이 너무 재밌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바이든이 들어오면 돈을 많이 풀 거니까 달러는 더 약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한 그렇죠. 얘기였고 또 그 시나리오대로 안 됐으면 모를까 블루웨이브가 됐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됐는데 달러는 90달러 인덱스 고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시장이 어렵다는 게 이런 겁니다. 너무 당연하고 맞는 예상이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 환율 전문가분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 단순한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해서 돈을 찍어냈다고 해서 이걸 그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단순한 것이다. 거기는 단순한 여러 것이다. 경제 연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경제 환경, 네. 위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점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 상황을 막는 그 자체로서 위기에 그 번지는 거를 막잖아요. 네네. 경제가 일단 다시 버팅기고 올라설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그 상황 가지고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된다. 아,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사실 작년도에 저희 인머스 같은 경우는 미국 ETF, 그러니까 해외 ETF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화가 강세가 되면 환율로도 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익이 꽤 높게 났는데도 그걸 깎아먹는 효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객들이 아쉬우시니까 아니 좋은데 이 달러만 아니었으면 더 좋지 않냐, 이거 해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 어느 때 제가 봤을 때보다 이렇게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일어난 적은 없는데 시장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오래 가진 않습니다. 예, 반드시 이번 같은 속도는 아닐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근거가 뭐였냐면 미국이 만약에 지금 부양 체계에 의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합니다.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과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남들보다 탁월하게 좋아진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럼 경제가 좋아질 때 그 통화가 강세를 띠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렇죠. 그럼 달러가 생각처럼 완전 약세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모습이 좀 있는 듯 하고요. 만약에 하반기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처럼 미국만 독특하게 너무나 좋아진다면 달러가 약해질 부분은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 뭐 그렇다고 강세로 갈 것 같진 않지만 돈을 풀고 아무래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작년처럼 달러가 약세로 가는 모습을 좀 더 자주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러한 백신 경제의 어떤 미비한 효과 때문에 한국의 그 증시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돼 있지만 아까도 언급하셨던 지금 우리 부채 문제, 특히 네. 이제 가계 부채 문제가 뭐 부동산도 영끌이니 증시도 뭐 비투니 이런 용어들이 흔하게 나올 정도로 돈을 끌어다 빚을 내 가지고 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발작이 일어날 때 엄청난 우리에게 충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시장이 나빠진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중국이 위기 어떤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위기설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거로는 작년처럼 제가 지표를 찾아보니까요, 속도가 그러니까 올라온 속도 있지 않습니까? 역대급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증시의 상승 속도. 그러니까 깨졌던 거에서 올라온 속도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빠르게 올라왔으니 이제 금리가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그때 시장은 아까 여러 가지 팩트 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고 휩쓸려 다니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뭐랄까 이게 추세가 바뀐 게 아니면서도 골이 깊을 수가 있으니 그때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 이제 2021년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좀 봐야 한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제가 행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저가 맞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아까 1.5 10년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 1.5, 명목 금리로 1.5가 되면 일단 경계를 시작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질 금리로 1.5에 들어간다면 저는 특별히 취약지구, 중국, 한국 쪽의 익스포저는 굉장히 줄일 겁니다. 주식 비중을.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제 고객들의 이익난 부분만큼은 다 현금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원금들, 뭐 하나 5천만 원이면 한 종목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놔두고 이익난 3천만 원을 팔아서 현금화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 상태로 다 리셋을 만들어 놓고요. 이 현금화 된 걸 갖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정상을 타게 되면 새로운 걸 쫓아가든지 있던 걸 더 사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1.5%를 이렇게 빠르게 건들 상회할 때, 경우. 예, 예. 상회할 때 예.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말을 하러 나왔으니까 저로서는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무조건 다 주식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하니까 이러한 어떤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좀 시기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 이게 정말 그 좋아질 이유가 더 많아서 지금은 오히려 걱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좋아질 이유가 많으면 뭐 좋은 거죠. 네, 왜 네, 네. 걱정을 해야 되나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만 봐서는 금리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겠지만 오늘 제가 키워드를 잡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중국,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1.3이 되니까요. 네. 유럽에 있는 돈들이 일단 미국이 지금 제일 높아요. 국채 금리로서. 아, 미국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돈이 움직이고 있죠.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본격화되면 만약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더 하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이 너무 좋아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돈들은 신흥국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경기가 회복되는 게 좋지 미국만 독특하게 빠르게 차이나게 좋아지는 모습이 있게 되면 그 갭 동안에만큼은 신흥국, 중국, 중국, 한국, 신흥국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만 너무 좋아지는 것도 저희가 좀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로 자금이 이 신흥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중국으로 있는 많이 들어갔죠. 예, 중국, 뭐 한국도 그렇고요. 네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것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쪽이 이제 패닉에 빠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위험자산, 안전자산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근데 주로 중국에는 채권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채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당연히 투자할 만한 요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10년, 그 국채 10년 10%막 이런 얘기를 3%를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3%면 뭐 이미 미국하고 비교해도 따블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입맛에 맞는 자금도 있지만 3%를 원하는 자금도 있지만 안전하다는 의미에서는 0.5나 뭐 50bp나 80bp만 높아도 움직이는 돈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샀는데 50bp 높다면 지금 유럽에서는 자금이 움직이죠. 네. 예, 그런 자금들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혹시 아까 제가 2016년 이때 프레즈5 막 나오고 할 때 경험한 건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의 자금이 브라질에는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빠져나갈 때, 부동산에서 빠져나가면 엄청난 쇼크를 또 가져오더라고요. 헐값에 막 내놓겠죠. 뭐 네, 현금화하느라고. 예, 이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빠져나가요. 더 붕괴를 일으키더라고요. 경제를.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막 험악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돈이 움직일 때 오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너무 한쪽, 특히 미국이 격차를 두고 좋아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른 두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경계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금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부분들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몇 개의 장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S&P 500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면 금리가 같이 올라갔던 구간도 여러 번 있었다. 네. 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S&P 500도 같이 올라갔던 구간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금리 상승이 무조건 주식시장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처음에 적응이 안 됐을 때는 걱정으로 다가오니까 그거에 대한 적응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선은 개념을 좀 갖게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라는 것들을 좀 구별해서 보기 시작해야 한다. 이제 과거에는 그냥 금리 그러면 하나로 보셨다면 이제 2021년 정도에는 좀 민감하게 명목금리가 있고 실질금리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 장표를 보시면 우리가 보는 금리는 그냥 일반 금리는 그건 사실 가로치고 명목 금리인데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저기는 1.0으로 돼 있지만 1.3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1.3이 사실은 금리가 다가 아니고 그 안에 인플레이션이 포함돼서 1.3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이라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 사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 1.0과 같다. 아, 왜냐면 디플레이션 지수가 마이너스 1.9%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발표되는 금리를 보실 때 요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같지? 라고 해서 같이 비교해 보셔야, 또 혹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금리라고 해서 아예 표기해 주는 쪽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실질금리라고 써 있으면 이건 인플레이션 뺀 금리구나 라고 보시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사실상 명목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커서 2가 돼서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만약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빼고도 플러스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실질 금리가 1.5%가 됐을 때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고도 1.5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디플레이션 지수가 2%라고 쳤을 때 네네네네. 그러면 한 3.7% 정도 네, 맞습니다. 명목 금리가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그래야 이제 맞습니다. 정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높을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가 돼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쇼크 먹지는 마라. 인플레이션 꼭 따져보고 인플레이션이 거기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면 그러면 실질 금리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 너무 겁먹고 주식시장을 보지는 말아라 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우리는 일단 그냥 나온 지수 그냥 1.3이야 벌써? 네. 이것만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면 주식시장은 귀신같이 실질금리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리 금리를 보고 놀래도 주식시장은 안 놀랄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주식시장은 실질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지 명목금리와 높지 않다.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연준의 정책 중에서 특이한 모습, 제가 여기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TIPS라는 게 뭐냐면 그 물가채예요. 미국의 물가채. 이 물가채를 연준이 구체적으로 사서 저렇게 많이 보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가채를 연준이 많이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가 연동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10년물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채권 금리를 뺀 게 DEI라는 기대 물가 지수거든요. 결국 연준이,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연준이 TIPS를 죽어라고 사서 이 물가 연동 채권의 금리를 떨어뜨리면 명목 금리와 물가 연동 채권의 금리 사이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하나가. 네. 벌어지면 이만큼이 BEI라는 기대 물가가 형성돼요. 결국 시장에 물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연준이. 그걸 저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 오히려 발생시키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네, 그걸 TIPS라는 거를 자꾸 사서 연준의 돈으로 사서 금리를 움직임으로 해서 시중에 BEI가 2% 이상 나오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연준은 왜 저럴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건데. 맞습니다. 연준의 뜻은 사실상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걸 통해서 사주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지만 연준은 그쪽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2009년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제가 10년, 11년, 12년, 13년 정말 저는 연준을 자세히 보는 사람에 속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저들이 실패했던 게 있습니다.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결국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계속 실패해 온 게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케인즈 같은 사람이 그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그 그런 야성 심리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조작을 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 게 인플레이션 심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다시 연준으로 다 들어옵니다. 은행들이 풀지를 못해요. 그렇죠. 통화 승수가 낮고 그 다음에 이 회전율이 그 통화 유통량이 적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기도 했던 거죠. 이번에 저희 투자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의하는 이유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풀었냐면 옛날처럼 금융기관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라 직접 꼽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메인스트리트에다가 예. 직접 가버렸으니까. 개인 자금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을 풀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될 상황에 더 안 합니다. 떼일까봐 못하죠.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발생을 안 했고 결국 돈은 풀었지만 인플레이션 승수는 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넣어준 돈이니까 이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만들어낼 걸로 보여지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과거하고 다를 거라는 게 시장에서 걱정스러운 요인인데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연준은 사실상 의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2009년도의 실패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결국 다른 말로 수요 측 인플레이션입니다. 디맨드 풀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용 쪽에서 발생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 쪽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경제를 실제로 살리고 움직이려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연준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풀고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긴 살렸지만 제대로는 못 살렸다.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수요로 나타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18년도까지 금리를 올리다가요. 2019년도에 기억나시나요? 인슈런스 컷이라고 해서 금리 3번 내렸습니다. 사실 연준으로서는 치욕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려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나빠져서 내린 적은 있어도요. 이렇게 올리다 말고 내린 적은 없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엄청 트럼프의 말을 들은 것 같진 않고요. 네.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연준의 역사 중에 자기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안 좋아졌는데도 안 내려서 더 큰 위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은 사실 겉으로는 그렇다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알았어요. 아, 니들이 너무 빨리 올렸다는 뜻이네. 예, 그걸 인정한 거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준이 이번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경기를 살릴 때 인플레이션, 수요 살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TIPS를 사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롬 파월이 자꾸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금리 상승의 이 구조를 제가 좀 봤으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금리가 나타나더라도요. 그러니까 미국채 10년이 상승을 하는데 그 안에 구성 요인이 4가지 정도 있어요. 똑같이 이제 금리가 1.3이지 않습니까? 네. 1.3 안에는 지금 보이시는 4가지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실질 기간 프리미엄,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단기 실질 금리 경로라는 게 다 같이 모아져서 1.3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텀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실질 기간 프리미엄이에요. 이 실질 기간 프리미엄은 사실상은 어떤 그 실제 금리 인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지도 몰라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예상으로 나오는 프리미엄이에요.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1.3은 내용상으로 보면 두려운 1.3이 아닙니다. 그 1.3을 쪼개 봤을 때도.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연준은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을 많이 높이게 해서 실제 금리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산 시장이 깨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을 연준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틀어질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인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 공포스러워해야 될지가 딱 포인트가 잡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더라도 지표를 보시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금리 몇 프로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1.7에 갔기 때문에 붕괴다. 막 이렇게 보시지 말고 왜냐하면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바보예요? 뭐
이거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알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요번에 제로스탑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미국의 게임스타 사태처럼 희한하게도 너무나 당연히 이 기업은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옳은 얘기처럼 들렸는데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뭐 한국이나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끼기에는 시장이 가끔 맹목적입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때 팔아야 될 거냐. 정말 내가 이 팔아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버텨야 될 상황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 시장의 뉴스를 봐가지고는 옳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쓰는 그 뉴스의 내용은 타당하게 보여야 뉴스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타당하게 보이는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안 팔고 버팁니다. 네, 아니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빨리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지표나 팩트들에 대해서 그 내용물까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2021년은 금리가 이슈니까 오늘은 금리를 좀 뜯어보고 있는 거죠. 네. 예. 하여튼 위험의 실체만 정확히 알면 뭐 어떻게든 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과거 리세션하고는 지금 다른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미국 그 경제 관련해서 그 레리 서머스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 오늘 나온 고용 지표도 네. 그 신규 실업자 신청이 80만 뭐 이렇게 되면서 상당 부분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은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희의 인식인데 사실 지금 보이시는 그 지표를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좀 약간 낯서시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그 실업률이 좋아지는 추세를 지금 여러 번의 위기와 비교한 거예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실업률이 떨어지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시면 그 커런트 2020이라고 돼 있는 게 그 위기 이후에 5개월 안에 실업률 뚝 떨어진 걸 보십시오. 그러게요. 네. 뭐 80년대 그 오일 쇼크라든지 그 다음에 2001년도의 위기 때 실업률이 천천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고용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저 여러 개 그래프가 말해주지만 독특한 하나 코로나 이후의 실업률은 뚝 떨어져 버린. 그래 완전 절벽이네요. 첫 번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롬 파월의 설명 과거 얘기할 때 이번의 위기는 인컴 쇼크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막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 같다. 바로 이렇게 다시 또 수직 반등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옐런이 그거를 최근에 인터뷰에서 CNBC 인터뷰에서 추가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완전 고용도 볼 수 있다. 완전 고용은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완전 고용을 3%대 실업률이었고요. 네.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5%대 정도 되면 완전 고용으로 봅니다. 4%는 정확하게 완전 고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옐런은 거의 5%대까지도 실업률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얼만큼 지금 이 미국이 여기 부양책이나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투자를 과격하게 크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일자리가 다 서비스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전 고용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일자리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일자리는 오른쪽에 보시면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60%. 그 결국 백신의 효과가 아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물가의 영향, 그 다음에 일자리의 영향이 백신 경제라고 말할 만큼 만약에 빠르게 백신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면 고용과 그 다음에 물가에 다 저렇게 미국 같은 구조에서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느냐 이런 어떤 데이터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속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이제 결국 이게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금리 인상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그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이제 버블이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버블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좀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이 오면 이 버블은 터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제가 주식 브로커하고 주식시장에 있을 때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아라,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주식시장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정상적인 성장하는 회사라면 고퍼였다가 저퍼가 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장이 돋보이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PER이 계산하면 높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정말 좋은 회사였다면 돈을 벌어갔고요. 결국 그 이익 때문에 PER이 낮아져요, 결국. 지금 빅텍들이 그렇습니다. 네. 먼저 주가는 확 먼저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이익으로 그걸 반드시 증명합니다. 아마존은 벌써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그러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버블이 있습니다. 예, 그건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당연히 유동성이 너무 넘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이 결론을 내릴 건 아닌 게, 아까 기업이 이익을 내서 결국 성장을 해서 증명하는 것처럼 사실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 지금 숫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모든 기업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구조,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서 이익이 빨리 나는 회사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하급수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시총 1조를 가는데 1년이 채 안 걸립니다. 예, 이런 기업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주가를 증명해 낼 겁니다. 네.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아마 그 800불이 깨지고 뭐 이러고 있지만은 그 자체도 지금 엄청난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주가를 증명하려면 2021년, 2022년에 전기차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인데, 사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는 예상도 할 수 없었던 모든 뭐랄까 투자가 전기차에 몰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전기차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랑도 맞아버리면서, 중국이 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예, 그 배터리 기술이 또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모든 게 따라주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이, 이익이 생각보다 빠르게 예,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업이 테슬라 같지는 않을 테니 아마도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금의 그 가격을 증명하는 기업은 계속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예, 이게 오버밸류였다는 게 드러나는 일은 있겠고요. 아무리 충분히 이익으로 증명을 했던 기업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에 의한 쇼크, 뭔가 어떤 커다란 주식시장에 의문을 가진 일들이 발생하면 버블 붕괴의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씩 내려오는 장은 없고 언젠가는 폭락과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사례와 이렇게 이러한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제 IT 버블 때나 네. 뭐 금융위기 때나 이런 비교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게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지금 전에 이제 기업이 자꾸 이익을 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버블을 걱정하고 버블을 얘기할 정도의 그런 오버밸류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일정 기업들에는 정당한 가격이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PER로 계산하는 거 맞지 않다. 예, 그 옛날처럼 PBR 개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PSR이라든지 좀 FSR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지표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예, 지금 기업들이 전부 다 오버밸류가 아닌 거는 맞지만은 시장은 어떤 경기순환적인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질 때는 지금 정당한 가치를 가진 기업조차도 주가가 폭락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냥 어떤 펀더멘털적인 폭락의 요인, 버블 붕괴, 뭐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한국이 겪었던 여러 번의 폭락은 한국 자체 펀더멘털이 붕괴돼서는 아니었어요. 외부 변수였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진콜의 디레버리지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진콜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은행이나 어떤 그 투자 기관이 어디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려면 증거금을 겁니다. 그렇죠. 돈을 일단은 담보를 잡고 투자 포지션을 쓰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게임스탑처럼 공매도했던 그 공매도 회사들도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는데요. 그 레버리지 쓰려면 우선은 채권 같은 국채 같은 걸로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막을 것들을 맡겨놓게 돼 있죠. 예, 그런 그 담보가 만약에 어떤 그 기초자산이 폭락을 해서 이 담보로 잡았던 거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현금으로 그거를 채워 넣으라고 하는 상태가 옵니다. 네. 요게 마진콜이에요. 요 마진콜이 오게 되면 그 투자 기관은 현금을 가져다 넣어서 다시 일정 금액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였냐면 금융위기.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 다음에 2011년 유럽 재정위기입니다. 제가 그냥 사례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럽 위기 때 유럽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경제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그리스 국채를 부도 처리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테크니컬 디폴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프랑스 은행이나 BNP 파리바나 그다음에 뭐 영국의 은행이나 독일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 국채만큼을 0으로 처리하면 그만큼을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마진콜이 왔던 거죠. 네. 그랬을 때 2011년 8월 중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주말에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주식도 폭락, 채권도 폭락, 부동산 금도 폭락, 그 주간에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럽의 BNP 파리바가 한국에 들고 있던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진콜을 당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때 한국이 제일 건전했어요. 한국에다 팔 가격이 제일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 그 모든 거를 파는 사태가 어느 날 주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정도였냐면 사실 유럽 위기 때 유럽 각 나라가 빠진 것보다 한국이 더 빠졌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똑같이 미국 은행이 잘못한 건데 은행들이 마진콜에 디레버리지를 채워 넣느냐고 한국의 주식을 팔고 자산을 팔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때 45% 빠졌는데요. 지네들 잘못인데 한국은 65%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게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경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은 과거에도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윈블던 효과라는 말이 유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요, 영국의 대회인데 영국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외국인들 판이라는 거죠. 저도 기억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흑인이거나 대부분 그러니까 물론 흑인이라서 영국이 아닌 건 아닌데 이런 면들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 주도 장세, 이걸 말하는 게 윈블던 시장, 윈블던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 시장은 지금도 외국인이 30% 이상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면 한국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폭락이 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2009년도 금융위기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마찬가지 대규모 이런 폭락이 일어나기에 한국이 충분히 나빠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 매도가 이 모든 걸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죠.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 제끼면 같이 이제 따라서 파는 세력이 또 따라오니까. 네, 개인들도 해야 되고 기관들도 따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때 기사를 보시면 뭐 30조, 50조의 외국인 매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2009년도 4월부터 외국인이 50조 들고 와서 또 다 삽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상승은 외국인이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빠질 정도가 아닌데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버블 붕괴라 그래서 거창하게 정말 지금 뭐 말도 할 수 없이 올라가가지고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엄청난 가격까지 올라가야 빠질 것 같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생긴 일 때문에 우리도 폭락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 그래프에서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 어디냐면 요쯤 됩니다. 요쯤 돼요. 네. 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만 팔았어도 이 폭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 번 이제 주식시장의 사계절 얘기를 드렸는데요.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구별할 때 지금은 봄 장세고 유동성 장세인데 이제 완전히 실적 장세를 저희는 여름이라고 말하는데 여름에서 가을 가고 겨울 가는 구별을 저희는 금리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봄 장세는 어떻게 온 거냐면 겨울 동안 내내 금리가 인하되다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옆으로 가는 기간을 저희는 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를 저희는 여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기간을 여름으로 보고요. 금리가 오르다가 옆으로 또 가는 기간인데 이걸 가을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시점을 겨울로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 첫 번째 시점에만 매도하고 나와도 사실 겨울에 그 거대한 폭락을 피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버블은 나쁜 게 아니다. 버블을 뭐 항상 버블이 더 뭔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어떤 그 자양분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커졌다가 또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피해자만 되지 않으면 된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씀하신 대로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것만 잘 체크하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값으로 절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고퍼에서 저퍼로 가는 게 정상적인 회사라면 저희가 고퍼일 때 어떻게 이 회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저퍼인 회사만 보면서 난 이런 것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나간 1, 2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딜레마가 있었는데 뭐냐면 과거에 배당 높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려요. 그래서 배당금은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져서 이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은 성장하는 회사가 이끄는 시장이 돼버려서 옛날처럼 배당만 많이 주는 회사를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퍼주만 사면 돼 라고 해도 좋은 대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뭘 보고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저는 우리 자신이 이 주가가 높다, 이 코스피가 너무 높다 이런 걸 판단 못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절대로 그 밸류에이션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법은 차라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첫 번째에는 적어도 빠져나오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에게 제가 자문사로서 제가 관리해드린 고객에게 저는 고객님 저는 아마추어처럼 가을부터 채권 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채권 비중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옆으로 갈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채권 비중을 늘리다가 첫 번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인하요? 인상이요? 인하요.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지금 이제 앞으로 1, 2년 내에 나타날 것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기간을 저희는 실적 장세, 여름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주식을 만끽해야죠. 예. 하지만 그러다가 금리가 인상되다가 멈춘 기간이 오게 돼요. 제가 최근에는 2018년도까지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2019년도에 옆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내려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은 올리다가 옆으로 가는 기간을 저희는 가을이라고 부르는데 금리 상승이 계속 되다가 옆으로 가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채권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내렸을 때 첫 금리 인하에서는 빠져나와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쉽지 않은 건 제가 이 그래프로 말씀드렸겠죠. 이쯤이 금리 인하 처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양적 완화, 유동성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산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대로 주식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 뒤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손댈 수가 없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준이 그런 모든 걸 다 알 수 있느냐?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이 기사는요. 연준의 FOMC 의사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5년이 지나면 공개돼요, 완전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나오거든요. 이게 2008년도에 연준 FOMC 회의가 5년 뒤에 공개됐을 때 보니까 금리 인하하자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버냉키가 자꾸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프라임 모기지는 터져서 안 좋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정점을 지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버냉키 의견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연준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들도 빨리 알아내지 못했어요. 위기를 과소평가한 거죠. 예,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버냉키가 자꾸 회의에서 말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들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알면서 우리를 속였다는 음모설이 아니고 그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응하는 뭐라 그럴까, 위급 그런 어떤 매뉴얼에서 볼 때 만약에 미리 판단은 못하더라도 연준이 뒤늦게라도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때는 가차없이 빠져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고도 몇 번을 내립니다. 이때 연준이 6%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제로까지 내렸잖아요. 예, 그러는 동안 시장은 계속 유동성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위기 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금리가 1.5가 되면 어느 정도 이 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도 시장은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상승이 이제 곧 어떤 적응되겠죠. 그래서 연준은 어느 때가 되면 앞으로 2년이든 3년 뒤가 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때는 실적 장세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는 어찌됐든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시장 안에 들어가서 마구 굴러갈 때는 절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상승 환각에 취해 있다. 뭐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르는 이유로.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위기 관리를 말씀드리는 이 부분과 앞에 제가 얘기를 시작했던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뜻대로 안 되면 중국을 어렵게 만들 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충분히 이 모든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에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지만, 그러나 이들도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분쟁에서 이겨야 한다면 이 금리 상승을 용인할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왜? 미국이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꼭 이 시그널들을 좀 정해놓고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연준도 결국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결국은. 특히 달러를 위해서. 그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 원칙이 필요하다. 그 네네. 원칙은 지금 이야기하신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금융자산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정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이게 사실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슬픈 상처의 일들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상처가 됐던 그 세월호 사건 중에서도 그 선장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아주 사소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좀 지켜줬었으면, 너무 많은 물건을 실어버리거나 과다하게 그리고 또 대피하라고 말해줬으면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아주 그냥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이 원칙을 안 지켜주면 우리 애가 유치원 갔다가 위험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거창한 게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사소한 원칙 준수가 구해준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도 그냥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뭐 좀 예외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작지만 정해놓은 것들을 지키는 원칙들, 이것들이 우리를 나중에 보니까 나를 구해줬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10년물 금리 1.5, 그 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이런 아주 사소한 원칙들을 좀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 우리를 움직이는 게 더 좋은 위험 관리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남아 있고 그를 통한 어떤 그 자산 시장의 상승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되지만, 것이고 예,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바로 탈출해야 될 맞습니다.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작년 1년이 그렇게 힘든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하루 지나간 것 같거든요. 뭐 이것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면 막 쑥쑥쑥 가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금융시장에 상당한 하락이 대비된 시장이 오는데 그때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눈으로 보는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요 하나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그 애셔라는 사람의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천사가 보이고요. 네. 어떤 사람은 악마가 보인다는 거예요. 난 박쥐 같은 악마가 보이는데. 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끝이 왔는데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 위험 관리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가까웠다는 뜻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막 돌아가다 보면 계속 상승만 보이다 보니까 저 지금 그림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다가는 속을 수도 있으니 원칙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정해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금리에서 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어떤 패권과 관련된 국제 정세의 역학 관계에서 오는 이 흐름을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위험이 다가올지 한번 예상도 해보고 또 그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상당히 유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좀 나중에, 네, 나중에 예, 얘기했죠. 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니까 예, 하여튼 항상 예, 긴장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